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유농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슴을 채우는 농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는 어쩌면 배를 채우는 농업에서 가슴을 채우는 농촌으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 1리터의 곡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1평방미터의 한 평의 땅이 농촌 공간이 훨씬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예.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지금 시대에 놓여진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사업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왜 우리가 지금 치유인가 하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울진군의 총 농가 수는 3천 약 800가구, 전 조사에 대비해서 10% 정도, 인구는 16%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국 농어촌 시군의 일반적인 추세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농산물 판매 금액도 낮고, 작물은 논벼 그리고 채소 산나물, 울진은 산나물이 좀 많이 차지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경영 면적도 우리 평균 경영 면적 이쯤에 와 있습니다. 3,000평, 1.2헥타르. 근데 소농이죠. 경영 면적도 적고 고령화돼 있고, 예. 마찬가지로 전국 농어촌 시군의 한 패턴이죠. 지금 농업은 뭘 해도 생산비를 건지기 어렵죠. 그렇죠? 예. 안 그런 작물이 혹시 있나요? 이 작물은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지금 마트에 가면 나와 있는 요즘 계절의 농산물이 뭐가 있죠? 토마토, 딸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참외도 좀 나오고. 그럼 토마토, 딸기, 참외는 그걸 키운 농가들은 우리나라에 그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간 돈, 내년에 추가로 설비할 돈, 내년까지 먹고 살 돈, 그리고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벌었을까요? 그럴까요? 그런 품목 거의 없죠. 예. 우리는 지금 농산물 과잉 시대에 있습니다. 가끔씩 감자가 금자가 되지만 한 4, 5년에 한번 그렇죠? 그렇죠? 봄 가뭄이 있거나 냉해가 왔을 때. 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약 50%밖에 안 되죠. 예. 곡물 자급률은 뭐 23, 4%에 불과하죠. 예. 예를 들어서 밀도 자급률은 거의 0.8%에서 1.2%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다 수입인 거죠. 예, 우리가 먹는 밀가루로 된 것들은. 이유는 안 맞는 거죠. 국산 밀이 수입 밀보다 한 3배 비싸요. 맛은 3배 떨어진대요. 예. 이런 현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밀을 대부분 수입한다고 해서 밀농사 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오죽하면 우리 밀을 조금이라도 지켜보자고 우리 밀 운동본부가 생겼을 정도니까요.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이 커브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인구는 2100년까지 3722만까지 떨어진대요. 저희 살아생전에 이건 바뀌지 않죠.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하면 농산물 소비량은 어떨까요? 줄어들죠. 지금도 모든 농산물이 남아도는데 이것도 우리 살아생전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는
농업국가예요, 공업국가예요? 공업국가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도 하는 거죠. 예. 칠레한테 가서 그랬죠. 야, 칠레야, 니네는 왜 이렇게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관세가 높아? 우리도 니네 자동차 관세 낮출 테니까 니네도 낮춰. 우리 같이 낮출까? 칠레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린 자동차 안 만드는데? 그럼 뭐? 우리 포도, 돼지고기, 블루베리 뭐 이런 거. 오케이. 약속했죠. 니네 뭐, 우리 뭐. 관세 없애자. 이게 뭐예요? 그게 한칠레 FTA죠. 우리가 앞으로 몰디브나 피지 같은 작은 나라도 기회만 되면 맺을 겁니다. 지금 수십 군데의 국가와 맺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농산물 수입량은 증가합니다. 계속 공급량은, 그죠? 공급량. 농촌진흥청에서 토마토가 2송이가 열리는 신품종이 나왔다고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토마토 농가는 끝났다. 왜요? 많이 생산된다고 토마토 한 상자 먹던 두 상자 안 먹으니까요. 그죠? 네. 공급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보다 농사기술이 발달했다고 농민들이 나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 공급량은 늘어나요. 블루베리가 지금 마트에 가면 국내산 냉동 블루베리, 칠레산 냉동 블루베리 3.7배 차이 나요. 냉동은 이제 안 되겠죠. 생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생과. 블루베리 해도 생과인데 미국산, 국내산 2배 차이 나요. 네. 그래도 우리 게 품질은 좋은가요? 블루베리는 우리 땅에 안 맞아요. 그래서 블루베리 상토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뭐 우리가 키우는 그런 상토가 아니고 블루베리 상토는 그런 나라의 호수 이런 데 침전돼 있는 퇴적물이죠. pH가 낮은. 그래서 그걸 쓰는 거잖아요. 수입해서. 네. 우리 땅에 안 맞는 걸 갖다 심었는데 무조건 우리 땅에만 심으면 잘 자라요? 우린 막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품질도 우리께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여러분 한 나라가 자국 농업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은 관세죠. 관세 무너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검역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 등록된 농약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전량 폐기, 뭐 6개월 수입 정지 다 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국 농업 보호하는 거예요. 수입산 농산물은 전량 검사를 합니다. 그죠? 눈을 부라리고. 그게 임무예요. 국내산 그렇게 하나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요. 소비자 단체에서 얘기해요. 이런 얘기. 예. 울진 생토미를 국가에서 특화시켜서 집중 육성해주면 예를 들어서 6조 콤바인 한대 막 1억 5천씩 하죠. 50% 보조해주고 네? 유기질 퇴비 뭐 그럼 변호사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북 내에서만 봐서도 상주쌀이 덜 팔리죠. 네.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한다고 세끼 먹던 밥을 5끼 안 먹으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사과가 덜 팔리죠. 왜요? 과일값 5만 원 지출하던 집에서 10만 원 지출 않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정해져 있다고요.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가 가도 밥은 3끼만 먹죠. 1만 불로 떨어져도 밥 3끼는 먹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소비량은. 게다가 농촌은 일할 사람이 없죠. 인력난이 심각하죠. 그죠? 예.
농촌 지역은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어린이집은 어르신 돌봄센터로 바뀐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이제. 왜요? 왜 안 나올까요? 뉴스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게 돼. 네. 우리 현실이. 지금 우리 농촌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여성화, 청년화. 청년 창업농 자금을 1.5% 이자에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5억까지 지금 대출해 주잖아요. 그죠? 한 달에 월급을 줘요. 단군 이래 최초예요. 농민 월급제는. 1년 차는 110만 원씩, 2년 차는 100만 원씩, 3년 차는 90만 원씩. 예. 하지만 실제로는 5억을 대출받으면 이자만 1년에 750만 원 내야 돼요. 1.5%면. 그렇죠? 생활비 한 2천만 원? 그럼 대략 3천만 원. 농사질 때 들어가는 운영비 빼고 가능한 일일까 하는 물음표를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도 정부가 몇 년째 시책을 피면서 올해만 6천 명 이상이 지원했어요. 이번 주까지 이제 선정이 다 끝나거든요. 전국적으로. 예. 경북은 이미 다 발표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이거대로 좀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쨌거나 연호예요. 이것도 단군 이래 최초로 젊은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규농화돼 있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귀농이 1년에 약 48만 명씩 오고 있으니까요. 고령화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공통점이 힘든 농업을 이제 못하는 사람 구성이 예전의 농부들과 달리. 그래서 노동력도 감소하고 생산성도 증가시키고 품질도 좋게 하는 스마트팜을 얘기하지만 제가 정부의 스마트팜 정책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달인가는 구미시에서 시장님께서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구미시 특강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 스마트팜.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준 장표입니다. 예. 시장님,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전국의 주요 스마트팜을 다 다녀봤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로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채류. 네. 그런데 어디 한 군데를 가봐도 토마토 스마트팜을 가면 토마토가 열리고 딸기 스마트팜을 가면 딸기가 열리지 스마트폰이 열리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딸기, 토마토가 열리면 이게 채산성이 맞을까요? 10억, 20억씩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스마트폰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스마트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그게 스마트팜이죠. 네.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유리온실만 스마트팜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건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제가 64년생이에요. 젊어 보였죠? 반응이 진짜 없으시네요. 내가 어디 가서 진짜 그 국방대학원에 가면 고공단, 고위공무원단 교육 국장급 이상 하잖아요. 뭐 장군부터 해서 막 국장님까지 한 200~3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와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강사들의 무덤이다. 무슨 소린가 해서 가봤더니 와
각 부처의 이 국장님들이 한 200~300명 있는데 태도가 뭔 얘기인가. 그리고 이게 잘 웃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해도. 예. 옆에 사람이 웃으면 하하하 웃다가 말고 아주 힘들었는데요. 갑자기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따져봤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 이발비가 얼마인가? 연희동 자료예요. 서울에서 당시 가장 비싸다는. 근데 이발비도 가불병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50원, 40원, 35원. 그런데 그때 지방의 이발비는 거의 통일돼서 10원, 지폐로 10원. 그런데 가장 비싸다는 곳 이발비 50원이던 것이 지금 얼마예요? 15,000원. 300배 올랐어요.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가장 근접한 게 70년도. 쌀 40kg 한 가마니에 2,880원. 지금 11만 원. 38배. 그 당시에 민간에서 기록된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어디 농화를 갔는데 그 사무장이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가보를 가져오겠대요. 그래서 이 전남 무안의 어떤 체험마을이었거든요.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했죠. 무안이라 여기는 예전에 선비들이 귀향도 많이 오던 곳이고 갑자기 나랑 얘기하다 가보를 가지러 간다니 도자기일까 그림일까 뭘 주려고 하지? 그랬더니 갖고 왔는데 뭐냐면 본인 아버지가 쓰던 일기장 겸 뭐예 가계부. 옛날 아버지들이 가계부 다 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돈 관리를 아버지들이 했잖아요. 아니 송아지 몰고 이렇게 나가면 엄마가 어디 가요? 그러면 그럼 끝났잖아요, 그죠? 네. 송아지 팔고 삼거리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빈손으로 해요. 송아지 판 돈은요? 그럼 이런 끝났잖아요. 아버지들이 천국 시대였는데 그 아버지가 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발했다. 10원. 쌀 4대, 2대 40원. 쌀 한 대 얼마예요? 20원인 거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집에 제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쌀 농사도 쌀을 다 낸다고 하잖아요. 파는 거죠. 예, 그리고 제사를 사왔. 쌀 한 대 20원 하던 것이 지금 얼마냐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럼 농민들은 이발하러 가면 할인해 줘요? 농민들은 식당 가면 할인해 주냐고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쌀은 왜 이러냐 이거죠. 쌀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 농촌은 탈출구가 없죠. 네. 기업 규제 완화는 새로 들어오는 정부마다 해요. 그렇죠? 네. 막 TFT도 만들고. 근데 농민 규제 강화는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정부에 6차 산업 중앙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걸 1대부터 내내 제가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지금은 융복합위원회로 바뀌어서 치유농업도 다 그런 범주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6차 산업 인증받은 분들이 많겠지만 생산만 가지고 이제 안 된다. 콩만 키워서는 안 된다. 된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 정부가 체험도 하고 가공도 하고 막 권장하잖아요. 그런 걸 다 하는 걸 1차, 2차, 3차 산업 곱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체험객이 오면 주차를 어디다 해요? 주차장 있어요? 없잖아요. 농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자갈도 못 갈죠. 그렇죠? 그럼 뭐 체험객들은 뭐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자 체험 농장을 우리가 인증해 주면 소비자들이 체험하러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걸 농지를 허가를 해줘야 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 애갓집이 시골에 있어서 사정 좀 압니다. 그래 알지? 바로 그거야. 교수님 그런데
농가 소득 중요하지만 국토 환경 보전이 우선입니다. 바늘도 안 들어가요. 예. 야, 이거 시간장을 막 5대째 내려오는 집이야. 이런 집이 손맛 있잖아. 어머니 손맛. 아나? 근데 이걸 뭐 햇삽을 받으니 뭐 가공 위생시설 뭐 이러면 농민들이 이걸 어떻게? 어? 딸기 생산 농가가 딸기잼 좀 만들어 팔겠다는데 이걸 갖다 막 다 들이대면 식품기업 기준으로 들이대면 어떡하냐고. 만들긴 만드는데 창은 이때 창문이 못 여는 창이어야 돼요. 기준이. 그죠? 네. 오염 안 되게. 이런 벽도 각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라운딩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밑에 트렌치 있어야 돼요. 에폭시 깔아야 돼요. 등은 이때 갓을 다 씌워야 돼요.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죠. 식약청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사정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현장에 맞게 바꾸시라고 그러면. 농가 소득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 우선입니다. 바늘도 안 들어가요. 계속 규제됐죠. 계속. 네. 우리도 지금 진홍기촌하는 사람들이 왜? 지역은 이미 자체적인 후계 인력의 생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아까 보면 그죠? 예, 그런데 도시의 저수지에는 1급수가 가득해요. 막 올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관수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와서 집 짓고 살 때는 뭐예요? 잔디도 좀 깔고 가드닝도 하고 조경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지에다가 지금 잔디 심으면 돼요? 안 되죠. 생산을 위해서는 심어도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꽃도 못 심어요, 나무도. 예, 이런 부분들. 예. 농촌 카페를 나는 할 거야. 대구에서 카페 하다가 너무 지쳤어. 그리고 요즘 대세래 해서 왔더니 어렵게 해서 근데 시골에 계획관리지역 땅이 어디 있어요? 없죠, 거의. 예, 비싸기도 하지만 없죠. 근데 어떻게 구했어요? 근데 허가가 안 나요. 왜? 시군 조례에서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시군 조례에 따라서는 6m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네. 계속해서 안팎으로 막 규제는 심해지는 거죠. 걸핏하면 도시 서민 물가. 나는 도시 서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생활비에 정말 이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나요? 막 장바구니 물가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져서 그런가 뭐 그렇게 이게 채소값 이런 걸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모자라면 이제 수입시장 개방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네.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진행되고 소비량, 공급량. 제가 이 얘기를요. 농식품부에도 가끔 가서 공무원들 대상 강연도 하거든요. 교수님 그건 아닌데요. 이런 사람 없어요. 저 기재부는 예산 주는데요. 기재부 특강도 가끔 가요. 기재부의 농업 파트는요. 정말로 농업에 뭐랄까요. 거기 귀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 더 받는 사람보다 더 자세히 알더라고요. 그분들도 이건 아닌데요.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주제인데요. 그럼 왜 지금 치유농업인가? 먼저 개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한번 동원해봤어요. 지금의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나와서 많이 팔렸죠. 이 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일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농업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농업혁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농업혁명. 비료, 기계화. 우리가 녹색혁명 얘기하지만 그 종자의 얘기죠. 대개가. 사실은 백색혁명이에요. 비료, 농약, 비닐. 이 세 가지가 나오면서 농업이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물론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1분에 24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1분에. 인류의 3분의 1이 저녁밥을 못 먹고 침대로 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먹을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명적으로 바뀌었죠. 그렇다고 개인의 행복도 혁명적으로 바뀌었나? 그만큼 커졌나? 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요. 그러면서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다. 산업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죠. 충력 서로 끌고 하다가 증기기관이 나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방앗간 이거 이만한 수레바퀴 그거 같이 생기고 막 이렇게 탕탕탕탕 막 돌리고 했잖아요. 그 1차 산업혁명이.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나와요. 3차 산업혁명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 5차 산업혁명 나오겠죠. 곧 그렇죠? 네. 근데 산업도 혁명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삶의 행복도 혁명적으로 바뀌었나? 그렇게? 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요. 네. 프랑스 왕정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했죠. 네. 왕정 시대는 어때요? 제 올려 단두대 하면 그냥 바로 잘랐잖아요. 목을. 네. 개인의 인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고 해서 행복의 크기도 바뀌었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 그럼 뭐냐? 결국 자기, 세상 속에서의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이 곧 자기의 행복을 쌓아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오늘 치유농업 얘기하면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동원했냐면 우리한테 너무나 그런 현상들이 다른 어지간한 어디서 나는 얘도 볼 수 없는 현상이 우리를 일고 있다는 거죠. 2004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에 보면은 도시민의 대략 3명 중에 1명이 나는 언젠가 시골 가서 살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선생님들도 3명 중에 1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퇴직하면. 그렇죠? 네. 특히 대도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뭐 진짜 3명 중 2명 중 1명이 그래요. 근데 농어촌 시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왜? 아니까. 네. 시골 가는 건 좀 어리버리할 때 가는 거지. 다 알고 가기 좀 힘들죠? 네. 3명 중에 1명.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때 또 웃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늦었어요. 자, 자료 보세요. 우리가 7년 연속, 작년 데이터가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8년 연속인데 매년 약 50만 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요. 놀랍지 않아요? 이 50만 명이 뭘 얘기하냐면요. 제주시 인구가 48만, 시흥 47만, 구미 42만이에요. 울진 4만 7천이잖아요. 울진군의 인구의 10배 크기 되는 사람들이 누적이 아니고 매년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국 농어촌 시군의 인구의 10% 이상이 귀농귀촌 해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 2020년 통계를 보면 48만 9천여 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중에 귀농은 2.6%밖에 안 돼요. 97.4%가 귀촌이에요. 나머지 귀여가 약간 있죠. 우리 울진은 귀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귀여는 여간에서 쉽지 않죠. 축산을 시작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어려운 게 귀여니까요. 97.4%가 귀촌입니다. 귀촌. 귀촌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요? 예전에 IMF 직후처럼 무슨 농촌이 블루오션이야. 막 신문에 나오는 막 스타 농민들 얘기 듣고 가지는 않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이 누굴까요? 네이버. 요새는 유튜브. 한 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뭐. 그런 허상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제 알고 간다니까요. 알고. 또 한 가지는 귀농인 중에서 40대 이하가 25점, 4분의 1. 귀촌인은 절반이 훨씬 넘어요. 40대 이하예요. 이른바 2030 세대.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정부 통계예요. 제가 이 귀농귀촌 관련된 일을 좀 오래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시골로 가나 제가 한 20여 년 경험한 거를 결론적으로 알아냈어요. 당구 치다 지친 사람들이 되게 시골로 간다.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 당구공은 흰 공으로 빨간 공 두 개를 맞추면 10점. 그죠? 예. 흰 공끼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점 하고 순서 바꿔야 돼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IMF라는 터널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나는 당구공처럼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이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어느 회사 부장으로, 과장으로, 선생으로 계속 그 속에 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늦은 거예요. 경제력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 우리가. 여러분 당구를 300이면 잘 쳐요, 못 쳐요? 30은 쳤죠. 300하고 30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깨갱합니까? 30이. 당구 끝나고 치맥도 한잔하고 노래방에 갔어요. 이번에는 아까 당구 잘 치던 사람은 음치. 당구 못 치던 사람은 거의 전국 노래 잘하고. 이번 누가 깨갱해요? 아까 당구 잘 치던 사람. 왜? 당구 끝났으니까. 당구 끝났으니까. 네. 나는 이제 어느 한 면에 속해 살지 않고 면과 면 사이에 경계에 서고 싶다. 어떻게? 내가 주인 됐어. 내가 주인 됐어. 나답게. 누구처럼이 아니고. 그래서 50대인 내가 농촌으로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중에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안다. 농사 짓고 산다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다는 걸.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가슴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은 농부로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농촌으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삶의 철학적인 전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통계에서 보시듯이 1년에 48만 명이고 그중에 98%가 가서 시골에 가 사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이게. 예, 다시 아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로 돌아가면 그 안에서의 나를 인지하는 것. 예. 우연한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치유라고 이름 붙여요. 예. 내가 나처럼 살았나? 열심히 살았죠, 다 지금 사람들. 아니면 누구처럼 살았나? 나는 열심히 일한 만큼 지금 행복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죠. 그 시발점이 IMF였죠. 예.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서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리틀 포레스터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그게 원래 일본 만화인데 영화로 돼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한국에서도 나온다길래 너무 관심 가서 이제 봤어요. 극장에서. 하여튼 그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그 디테일하게 저도 영상을 좀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꽃감을 거는데 옛날에 그 나무로 된 꽃감으로 거는데 우리 영화에서는 플라스틱 편리한 걸로 꽂기도 하고 저 오이밭에 나무 꼬챙이 갖다 꽂던데 여기는 저 농자재상에서 그 알루미늄 그걸로 꽂고 하는데 이 영화에 주장하는 건 이런 건데 좀 디테일한 게 좀 살렸으면 어떨까 하는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여기 좀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그 영화에 막 분석을 하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영화가 끝났을 때 뒤에서
젊은 여성 2명 있었나 봐요. 일었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우리도 시골 가서 살까? 그 순간 그냥 확 깼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쓴 책이에요. 리얼 포레스트. 근데 이제 물어본 자료들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 이게 수천 개 돼요, 레코드가. 강연 갈 때마다 설문에 다 물어보거든요. 한번 정리한 거 몇 가지 이 책에 실린 것 중에요. 나에게 시골이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외갓집 추억으로 남겨두고 말았어 했던 곳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와보니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길 빈수레다. 가져온 게 다 썼어. 이제 앞으로 못 나가. 다시 하라면 잘할 것 같은데. 다시 도시로 가? 못 가. 빈수레야.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를 대라 하면 될 수 없어요. 그건 제 느낌적으로 다니면서 볼 때 절반 이상이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바보들의 천국 노래입니다. 나에게 시골이란. 제가 이제 작년에 호박 농사를 졌거든요. 500평은 호박을 심었어요. 그걸 다 팔았어요, 제가. 가공하는 쪽에 1톤 트럭 불러갖고 딱 실어보내고 105만 원 받았습니다. 300 들어갔습니다. 300 제가. 근데 저는 농대 교수라기 들어가는 돈하고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적자다. 시작할 때부터 적자 알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웃는 김에 더 웃게 해드릴까요? 작년에 밀을 심었어요. 또 500평. 하나도 못 땄어요. 그 밀을 그 500평 수확도 어쩌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호박이 막 줄기를 지금 3m, 6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쭉쭉 뻗어나가요. 막 쭉쭉. 거기다 넣은 퇴비값만 해도 진짜 쭉쭉 뻗어나가요. 호박꽃이 피고 호박이 막 가을에 가니까요. 이파리가 아니라 설이 맞아 이렇게 되니까 막 황금 덩어리가 밭에 쫙 깔리는. 그냥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가슴은 뿌듯한데 머리는 근데 좋아요. 그게 바보들의 천국. 바보들의 천국. 네. 여러분 영대 140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상남도 교육감께서 작년인가 말씀하신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도 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재작년이겠죠. 코로나 걸려 죽은 학생은 한 명도 없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이 140여 명이나 된다. 우리는 왜? 코로나로는 난리를 치면서 140명이나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가. 저는 그게 되게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3명이에요. 지금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아동 행복 지수 최저. 그렇죠?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만. 국가 자살률 17년 연속 1위.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1위. 3, 4, 50대 사망 주요 원인 중에 또 하나 자살. 국가 자살률이 17년 연속 1위인데 여러분 2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왜? 너무 차이가 나서 산재 사망률, 임금 비역, 노인 빈곤율 최고, 흡연율 최고, 아동 행복 지수, 사교육비 최고, 독주 소비량이 추운 나라 러시아를 제치고 우리가 1위를 했답니다. 이야,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열받아서 진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술 문화 약간 있죠. 원샷 마셔. 나 요새 약 먹어. 나도 약 먹어. 막 약간 그런 게. 군수님 어제 소주 한 2잔 마셨습니다만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어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낮은 출산율. 평균 수면 시간이 제일 짧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자, 이것은 뭐예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이뤄냈지만 그 한강의 기적이 부메랑이 돼서 대한민국 사회를 겨누고 있는 지표들이죠. 이것은 저 도시의 사각형 회색빛 짙은 그늘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의사를 더 늘려요? 그 의사를 늘려달래요. 지금 1년에 청년 의사가 300명 나오는데 500명까지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 실갱이하다 기억나시죠? 지금 400명으로 늘렸어요. 얼마나 앞으로 더 늘릴까요? 얼마나? 그런데 청년 농부는 청년 의사가 3,000명이죠. 5,000명으로 늘렸죠. 청년 농부는 1,000명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하루는 어디를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견학을 가다가 신호 걸려 서 있을 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저거 좀 찍어봐. 사진을 사거리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애들 보고 세보라 그랬어요. 병원이 몇 개나 있나? 32개. 뭐 다른 데가 아니에요. 뭐 대구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천안 다 그래요. 다.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다 현수막 한번 유심히 보세요. 법정 현수막의 절반 이상이 병원이에요. 막 부위별로. 네? 부위별로. 저도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거의 없죠. 어디를 다녀봐도. 네. 제가 한 해는 MBC, KBS, SBS, EBS 네 군데하고 다큐를 찍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늘 그러거든요. 교수님은 예능인데 맨날 다큐만 해요. 너 진짜 예능인데 너 여기는 분위기가 다큐라 뭐 내가 아무리 예능을 해도 이때 어딘가 하고 한번 찍은 영상인데요. 다큐인데요. 한번 보세요. 짧게 내가 편집을 하나 해왔어요. 스위스예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 국토의 75%가 산악지형인 이 작은 산악국가가 세계적인 관광국가가 된 데에는 농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절반에 가까운 국토가 목장으로 많은 농가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스 씨도 집안 대대로 낙농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소를 방목합니다. 겨울에는 한 달에 13일 이상 소를 풀어놓는데 축산 농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기 때문이죠. Da müssen Sie 25 Mal raus pro Monat. 이 Aber hier RFID가 ist das kein 있어가지고 Thema. 다 체크가 Sie sind 돼요. immer draußen, 방목했나 also 안 auch 했나. wenn es regnet. Aber man muss es alle Tage mit einem Kreuz im Kalender festhalten. 스위스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 104조에 직접 지불제. 농가당 평균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방목을 하면, 물론 방목만이 아닙니다만 방목을 하면 소득의 약 60%, 65%를 헌법에서, 이거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헌법이라니까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화국이 바뀌어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왜 그럴까요? 신선한 우유를 도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양질의 쇠고기를 제공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해라?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줘라. 그게 아니면 농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다 떠나면 보일락 공장, 박스 공장으로 다 차버리면 우리나라도 동양의 어느 나라처럼 돌아버린다. 병원비 내느니 농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 산업 분야에서 번 돈의 일부를 떼어줄 테니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달라.가 국민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네. 제가 한번 치유농업을 직접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예. 그 계기가 됐던 건 경남 쪽에 어떤 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이용해서 고구마 체험하는 농가에 갔던 거예요. 10,000원씩 인당 받는데 가서 보고서 야, 그게 나야 진짜 농가에 뭐 좀이라도 도움 된다고 또 애들한테 경험 된다고 오긴 했지만 애들 20명 데려와서 그러면 20만 원인데 이 부산함을 떨고 이게 도대체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봤냐면 호미, 삽, 괭이는 안 줬어요. 솔, 붓, 숟가락, 젓가락만 줬어요. 그리고 다 캐지 말고 우리 고구마 줄기 걷는다 그러죠. 캘라고 슉 하다 보면 고구마도 딸려 나오고 어떤 거 이렇게 막 울퉁불퉁 반씩 막 노출되잖아요. 반만 노출되게 해라. 지금 여기 사이에 연결된 것도 안 끊어지게. 물론 시작할 때 얘기를 해요. 고구마 줄기를 하나 꽂아 놓으면 얘가 줄기 뿌리가 생겨서 덩이 뿌리가 되고 또 이렇게 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걸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하고 한 영상으로 한번 대체해서 보여줄게요. 목적은 3가지였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해보면요, 이게 반씩 울퉁불퉁 이게 박혀 있는 거 보면은요, 고구마 줄기 하나 꽂아 이렇게 된 거 보면 약간 소름 돋아요. 다 해놓고 나서 보면 또 군뱅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생명에 대한 존중.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이 요새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어요? 학교 폭력. 했어요, 당했어요. 아이, 다 지난 얘기니까. 예? 나도 했어요, 나도. 그런. 그렇지만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죠. 예? 요새는 죽으라고 때린다니까요. 안 죽을 뿐이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아니, 막 그 게임에서 일본도로 막 사람 목을 몇십 명 막 잘라서 피반복을 하고 나서 밥 먹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국방부 보훈처 뭐 3군데였는데 제대군인센터 여기에서 귀농센터장 할 때 위탁을 받아갖고 부사관들 교육을 몇 년 했었어요. 놀라운 게 부사관들이 족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군대 하면 족구였잖아요. 왜 못해요? 혼자 하는데 익숙해져 갖고 지금 세대들은 이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못 배워. 근데 이거 캐다 보면 어떻게 돼? 야,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 엄마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다. 서로 간에. 성취감 다 해주니까 성취감 못 느끼잖아요. 근데 땅을 밟고 땀을 흘린 뒤에 느끼는 성취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그 아파트 근처에 공터에다가 막 완두콩 심어서 막 9시, 10시까지 막 매달고 다 매달았을 때 뿌듯하잖아요. 막 집에 갈 때. 예? 그 레이크하고 막 테이프 이런 거 트렁크에 막 골프채 확 밀어버리고 싣고. 그때 느끼는 성취감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 중에 도서관 가잖아요. 어쨌거나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갔는데 막 친구들 만나잖아요. 어찌 공부 안 하는 애들. 그 얘기하는데 그 꿀맛이잖아요. 그 시간 내일 시험인데. 얘기하다 보면 12시 1시까지 막 돼버려. 그럼 이제 아이고 뭐 늦었으니까 그냥 오는데 책을 끼고 도서관을 자기가 새벽 1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별 보면서 느끼는 이상한 뿌듯함 있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보다 더해. 땅을 밟고 흘린 뒤에 느끼는 성취감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시로 한번 보세요. 제가 학교에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 이렇게 이제 나무 틀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사토를 좀 더 넣고 나중에 캐기 쉽게 체험하려고. 발굴하죠. 여러분 이 실제로 해보면요 10분도 안 돼서 애들 그냥 고구마 캐기 체험하면 고구마 던지고 아니면 바라보지도 않아요. 이거 해보였어요. 진심으로. 아, 청소다 씨.
아니 저 집은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막 전교 1등하고 했는데 걔가 요즘에 사춘기인데 저 집에 쟤 때문에 엄청 좋고 이런 얘기 많이 우리나라 듣죠 주변에서. 청소년 7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교 1학년생의 중독은 소폭 줄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그런 걸 많이 본 부모들이 야 저런 체험 통해서 애들이 정말 생명에 대한 존귀함 또 상호작용 성취감도 저렇게 배울 수 있다. 10만 원 내고도 올 부모가 있습니다. 대구 포항에서. 아니 고구마 캐기 체험을 누가 10만 원이나 어떤 분이 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세상에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 거기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대경대학교 대구에 2년제 전문대학이죠. 대경대학교 스쿨버스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2층 버스예요. 제가 이제 산악단장 워크숍에서 대경대 산악단장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2층 버스로 했대요. 대학의 2층 스쿨버스 국내 유일하답니다. 아니 왜 2층 버스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구에는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계명대 대학이 특히 많죠. 근데 대경대학은 2년제잖아요. 그래 애들이 올 때 2층에서 경북대 애들 내려다보고 오라고 이렇게 했대요. 자신감 회복. 근데 실제로 사람이 그 가장 자신감을 갖는 높이예요. 그게 승마 높이거든요. 예, 승마 치유하면은요 3가지예요. 척추 측만증, 비만, 자신감 회복. 이게 승마 치유의 3가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치유농업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은 유인물에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여기서 이제 치유농업 과라면 몰라도 예, 설명 않고. 그 다음에 국가별 치유농업 관련 제도도 다 정리해서 유인물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국가별 치유농업 관련돼서 산업화한 사례도 좀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글씨로 친절하게 많이 써서 넣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시기로 하시고요. 간단하게 국내 사례, 유럽 사례, 일본 사례 한 가지씩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국내 사례는 순창의 농가밥집 장구목이라는 데예요. 여기는 이분이 여기로 시집와서 울면서 지샜대요. 산골에 산골 오지. 근데 여기 예약도 잘 안 될 정도예요. 이분이 밭이 한 평도 없는데 시장을 보지 않고 음식을 차려내요. 밭이 한 평도 없는데 가서 장을 안 보고 와서 음식을 차려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약제예요. 예약제. 그러니까 가서 뭘 뜯는 거예요. 심지어 손님하고도 같이 막 뜯어요. 저도 같이 뜯었다니까요. 뭐 산나물도 뜯고 뭐 해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요. 막 시간도 많이 걸리죠. 비싸기도 해요. 근데 예약 안 되면 못 가요 여기. 근데 분들이 저희에게 와서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 좋은 산채들이 지금 호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서 그냥 측정할 산의 전기를 거예요. 받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산채를 나무를 네. 뜯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네.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름 없는 풀은 없을 텐데 이름 모를 풀이죠 이게 다. 제가 봐서는. 그렇죠. 네. 여기는 똘감나무라고 해요. 야생 감나무인데요. 지금 요 수는 차를 덮기에 아주 좋은 크기예요. 네. 요 감잎 수는 차를 덮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라서 이 차를 덮으면 부드럽고 구수하고 아주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잎차가 됩니다. 산딸기는 언제까지 열리나요? 산딸기는 지금 얘가 처음 열렸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한참 열리겠네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한 달간은 열리지 않을까요? 네. 네. 야, 이렇게 자연에 있는 것을 채취하니까 일부러 키울 일도 없고 잡초를 뽑아줄 일도 없고 네. 병충해 방지하느라고 농약을 뿌릴 일도 없네요. 그렇죠. 먹는 사람도 좋고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네. 이 자리에서 바로 드셔도 살아있는 영양소를 드시는 거라. 정말로 잘 익었네요. 약간 새콤. 이게 처음에 결혼해서 와서는 진짜 20, 30년을 울면서 지냈대요. 하늘밖에 안 보이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너무 좋겠다. 행복은요, 누가 봐줄 때만 느끼는 물질이에요.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자기가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꼈던 것이 도움을 주고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치유를 받고 있다고 내가 느꼈거든요. 순창군의 어떤 제가 군수님께서 이 집은 한번 꼭 가보라고 해서 굳이 하고 갔다가 정말로 좋았어요. 네, 군수님께서 계획을 못해요.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좋은 식당 소개해 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요 해서 그날 이후로 순창군 자문위원을 맡아가지고 내가 잠은 잘 자도 내가 자문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임기가 끝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주군이 가셨기 때문에 그냥 끝냈습니다. 스스로 올해도 안 가요 이제. 내일은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맛있었냐 사실 뭐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온 사람들 내가 물어봤죠. 온 사람들이 그래 어떤 느낌이냐 했더니 너무 좋아. 오늘 힐링 받은 것 같다.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다. 옛날에 애가 지냈는 것 같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분명한 사실은 너무 좋았다. 이게 치유예요. 치유 농업 해갖고 규정돼 있는 뭐 있어요 그런 게. 하지만 그런 이른바 네덜란드 방식 치유 무슨 치유의 그런 틀 안에서 그걸 맞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예요. 이거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그 지역답게 우리 농장답게. 여기는 유럽 사례인데요. 유럽이 이제 치유농업이 가장 체계적이고 활발하고 사실 치유농업을 하려면 의료보험 제도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를 3번을 가봤는데 독일을 농장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최순실 딸이 여기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독일에서도 말로 가장 유명한 데예요. 성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물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방송 3사하고 가서 그런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처자가 도시에서 뭔가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에 걸렸대요. 20대 초중반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와서 장기 합숙하면서 월 140만 원을 내는 거예요. 1년 또는 6, 7년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전에 똥만 쳐요. 말똥. 그리고 먹이 줘요. 오후에는 말 타고 이렇게 또박또박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똥 치고 말 타나 보다 이랬지만 이게 굉장히 교육공학적으로 상담 심리학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치유는 거 그런 게 약간 영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원예 치료하면 뭐예요? 원예 치료. 우리나라에 원예 치료 막 시작할 때 무슨 진흥청에서 그런 전문가 회의가 있었어요. 네, 나는 원예 치료 아직 아닌데 내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이게 이제 치유 원예 치료하는 농가분들도 왔어요. 우리나라에 한다고 하는 교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 히비스커스 막 빨간색 꽃 있잖아요. 하와이안 무화과처럼 생긴 거. 그걸로 애들 체험을 하는데요. 그 여러 번 막 반복하면요. 막 침체됐던 이런 애들이 되게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농가 맞대요. 막 그러길래 진짜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활발했던 애한테 그거 하면 걔는 돌아버리겠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공학, 정신분석, 상담, 심리 뭐 이런 걸 한 사람들이 꽃이라고 하는 원예 산물을 이용해서 해야지 되는 거죠. 예. 내지는 농업인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의 역량도 쌓아서 하는 거지 막 옮겨 심어봐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여기도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말에 똥을 치고 먹이를 주면서 말하고 눈빛에서 교감이 가는. 그래서 대인 깊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게 막 쌓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한 장 높이쯤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의료보험 제도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예, 치유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의 역량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하기 위한 역량도 쌓아야 되고 그런 걸 리드해 주는 게 행정에서 그런 얼개도 잘 짜줘야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은 제가 약 한 2만 킬로를 큐시대 교환교수로 갈 때 아예 작심을 하고 일본 농촌을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 점 찍은 데가 제가 전부 구글에 찍힌 제가 간 곳입니다. 종단을 했거든요. 그 중에 갔던 곳 네 군데. 여기는 지체장애우를 고용해서 하는 시금치 샐러드용 시금치. 시금치는 데쳐 먹죠 보통. 근데 이 샐러드용 시금치가 있어요. 그걸 하는 농가예요. 수경재배. 수경재배 하다 보니까 여기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막 이런 거 묻어나잖아요. 이거를 전부 손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무게도 딱 정확히 달아야 되고. 그런데 지체장애우들을 고용해서 해요. 여기는. 왜? 이런 거예요. 이른바 등급을 받지 않은 지체장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이 단순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하다 보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아? 아시죠? 뭔 소린지. 점점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익숙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딱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웃으면서 반드시 그걸 지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정상에는 이 친구들이죠. 예, 그러니까 치유농업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속성을 갖기 어려워요, 한편으로. 예, 그러면서 행정에서 예, 여기에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치유농업의 틀로 우리가 이제 봐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나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넘기겠습니다. 요 동영상인데요. 요거는 지난주에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관련된 공무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한 자료 중에 한 장인데요. 이 친구는 부부가 의료 보건 쪽에서 종사하는데 일본이 국가예산의 3분의 1을 사회보장해 놓고 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를 자꾸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메리카 미국 원주민들, 예, 이 사람들 동네 어떤 동네에 인디안 동네가 장수 마을이야. 의료보험도 안 들어가는데 도시는 장수인데 골골골골 하면서 뒷전에 물러나서 행복하지 않게 장수고 여기는 주도하면서 행복하게. 원인이 뭐지? 하고 여기를 이제 부부가 간 거예요. 가서 봐서 찾은 게 주곡인 옥수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도 시장에 가서 종자사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태야 되니까 그걸 안 하고 대대를 내놓은 거 씻다서 보관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하고 경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사온 씨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그럼 우리는 뭘까? 하고 일본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쌀이었죠. 거기 주식이. 우리도 쌀이잖아요. 50원짜리 동전에 우리 쌀이 있듯이 걔들은 5엔짜리 쌀이 있거든요. 근데 쌀은 아닌 거 같고 뭘까 생각한 게 채소였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라 교토할 때 나라 지방이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야마토 정권, 일본 역사로 볼 때 고대 시대예요. 그때부터의 채소를 계속 씨받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사람,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이른바 토종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조사하고 다녀요. 그걸 찾아서 그것들을 장목반을 만들어서 키우게 하고 이게 세 팀으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로 농가 레스토랑을 하고 또
그런 걸 조사하는 팀, 이 세 팀이 MPO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일본 보통 밥 한 끼에 1,000엔이 못 먹거든요. 여기 5,000엔 이상이에요. 5배 비싸요. 예. 그리고 한 테이블에 그날은 한 팀만 받아요. 한 대여섯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뭐 쫓길 게 없어요. 편해요. 그래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예약이 잘 안 됩니다, 여가. 예. 제가 여기를 가서 3시간 집중 인터뷰를 했어요. 결론은 아까 장구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 온 사람들이 이 오지까지 와서 이 비싼 비용을 내고서도 여기를 왜 오나 하는 게 바로 아까 그 장구목에서처럼 옛날 맛이야. 엄마 생각나. 거기에 야 이렇게 오랜 세월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나 딴 것보다 도와주고 싶어. 이런 거 보존돼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여기 온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오늘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지금 농촌은 수량의 농업은 끝났어요. 그 60, 70년대. 남이 콩 한 마리 심어서 10가마니 수확할 때 내가 12가마니 수확하면 증산왕, 다수학왕, 상도 주고 돈도 더 벌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남들보다 콩 한 가마니 더 수확하면 뼈만 더 빠집니다. 그게 자기 가게 대세에 지장이 별로 영향을 못 줘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신발도 우리는 옛날에 그 시대의 신발 메이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범표. 네, 맞아요. 또요. 제비표는 페인트인데. 네? 동양 아니 운동화요, 운동화. 군수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나 봐요. 고무신, 네. 왕자표, 말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만들면 팔 때. 태화도 고무신입니다. 네. 어머니가 철사불 지져갖고 위에 구멍 딱 지져가지고 표시해 주던 운동화, 말표, 왕자표 이런 거였었죠. 만들면 팔리던 시대.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가 1983년도인데 우리나라에 나이키가 처음 들어온 해입니다. 이 해가. 네. 노이키도 있었고 그 후로 르카프, 아디다스, 퓨마 이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왕자표, 말표 신발은 없어졌어요. 이제 품질의 시대가 온 거죠. 신발도. 그죠? 농산물도 품질의 시대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게 8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맞죠? 더 크고 달고 때깔 좋고 무농약이고.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는 품질만 좋으면 울진농업은 되는 거예요? 고품질 생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앞에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기존에 하던 농부들이 품질이 안 좋아서 문제다. 그러니 품질만 높이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키우는 게 품질이 안 좋아요? 품질은 더 이상 아니 수박을 엄청나게 잘 키우면 멜론이 됩니까? 수박이에요. 예, 수박이면 수박, 멜론이면 멜론 고유의 향과 당도와 식감만 안정적으로 공급될 만큼 물량이 확보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품질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고 딱 그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식이 없어요. 어르신 막 그냥 막 애잔하게 바라보시네. 자식이 없다니까 대번에 자식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어요? 넷. 그러니까 내가 아들만 딸이 있어야 되는데 비슷해. 나도 왼수는 둘이 있어요. 에? 근데 아들만 넷 있다며. 아 좋아요. 나도 아들은 둘 있어요. 아들이라고 쓰고 나는 왼수라고 읽어요. 아들을 잘 키우셨나 봐. 얼굴에 우리 내 아들 그냥 뿌듯하게 막. 근데 이 왼수놈이 하루는 운동화를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쪽 다리가요. 옛날에 축구하다가 쥐가 났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이 가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났다고 확 해가지고 이 TV가 참 문제입니다. 인대가 툭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시원찮아서 이거 지금 이게 이른바 제 입고 다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신발입니다. 이 수제화에 수제화. 예. 안 그러면 어려워요. 이거 발이 약간. 근데 신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얘한테 그때는 도시에 살 때라 앞에 천안 아산역 옆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어요. 걸어서도 가는 거리라 가자 아빠도 볼 일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키 매장으로 데려갔죠. 그랬더니 아 이거 안 산. 괜찮아. 신발은 메이커 사. 아니 그러니까 메이커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 이리 와 괜찮아 사줄게. 아 됐다니까. 얘가 간 데가 어딘지 알아요? 뉴발란스 아세요? 그 내가 야야야 너 올림픽 봐 월드컵에 뉴발란스 신고 뛰는 놈 있냐? 나이키지. 족보 공학적으로 볼 때 나이키야. 했더니 아니래. 근데 결국 이거 사는데 훨씬 비싸. 어쩔 수 없이 사줬죠. 뉴발란스라고 해서 품질이 안 좋습니까? 떨어질 만큼 신으면 금방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얘들한테 있어서의 뉴발란스는 나이키보다 더 가치가 있던 거예요. 학교에 와서 유심히 봤더니 우리 학생들도 뉴발란스가 나이키보다 훨씬 많더라고. 네, 가치다. 우리가 이제 울진에서 또 지역에서 치유농업을 한다는 얘기는 남이 하는 치유농업대로 열심히 따라가 쓰진 않아요. 울진만의 치유농업을 국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답이 뭐냐? 모르죠. 해나가야죠. 가치라는 것은 내가 쓴 비용보다 편익이 많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5만 원 주고 왔는데 그보다 더 많이 얻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거를. 자, 제가 한 번은 슬지 제빵소라고 있어요. 전북 부안에. 경남에 이수미 판벨이라는 데가 있어요. 슬지 제빵소는요. 아빠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미역가 놓고 찐빵을 팔아요. 부안이라고 해봐야 진짜 작잖아요. 딸내미 슬지가 딸내미예요. 여고생.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아빠가 시내에서 찐빵을 팔아. 근데 슬지는 학교 끝나면 바로 거기로 와요. 아빠 도와. 네. 아빠는 그 어려운데도 무조건 부안 농산물을 고집하면서 찐빵을 만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슬지 제빵소 5색 찐빵 세트 내가 갔을 때 10만 원 결제하고 갔어요. 선착순 가서 전화해라. 그럼 보내주라고 내가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수미 판베리는 거창에서 하는데 1년에 10만 명이 와요. 여기를. 거창 국민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와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와서 일하는 동네 사람, 거기서 사용하는 원료 농산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등불로 보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 여기 가니까 잼도 팔더라고요. 여기 가서 10만 원 결제했어요. 인터넷 올렸어요. 선착순. 얘기하면 선착순 내로 받아가시라고. 코로나가 터져갖고 난리가 났죠. 우리 그거 받았잖아요. 코로나 보상금. 그죠? 뭐라 그래요, 그걸. 처음에 50만 원인가 100만 원 저도 받았는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공짜 돈이잖아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물건을 못 판 사람도 아니고 학교에서 월급 받으니까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마스크 값이 좀 나갔지만 그보다 안 나간 게 더 많더라고요. 밥 먹으러 돌다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짝 이득을 본 계층에 내가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이게 그 대구 카톨릭 병원 있죠, 대구에. 거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들 막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 화단 안에 쪼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이 도대체 국가의 물류 보급 체계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에서 진짜 떡을 고급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연미향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산물을 무조건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키운 생산한 걸 쓰고 비싸게 사들여요.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 비싸게 파는 대신에 자꾸 순환시켜요, 이익을. 그래야 자기도 이 농사 한다 이거예요. 여기다 그거 50만 원인가 100만 원 받은 거 넣어줬어요. 떡 그만큼 해서 여기 보내드리라고. 왜 그랬냐? 제가 왜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소환됐냐면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해온 그런 것들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많은 데들 내가 알고 있고 다니고 우리 제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치라는 건. 고객들이 왜만한다? 그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키워봐요. 직거래 하고 싶죠? 소비자들이 사요? 아니 마트에 가면 딸기가 없어요? 집 앞에? 사과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보고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데 누가 직거래 주문해갖고 하루 이틀 기다렸다 택배로 받아요? 누가? 왜? 뭐 때문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나같이 생긴 사람이 와봐요. 나 혼자 사는데 갑자기. 그만한 나는 사과는 저 집 거 먹을래. 나는 자두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저 사람 거 먹을래. 그게 가치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맛일 수도 있고 뭐 아까 같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김정용 박사가 1977년에 세계 최초로 비형 백신, 간염 백신을 만들었는데 당시 보사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 아무데도 안 하니까. 선진국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3년 후에 미국, 프랑스가 상용화 시키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인정을 해줬대요. 시장에서 3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진의 치유농업은 울진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네. 최진석 교수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등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죠. 시계는, 안경은, 자동차는, 비행기는, 냉장고는, 전기밥솥, 세탁기, 이 우리가 스마트폰 우리가 생각해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남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충실한 수행자로만 살기 때문에 선진국이 못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기준의 창시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똑같아요. 우리 농업도 그렇고 특히 치유농업도 그렇고 울진다움, 울진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게 이른바 차별화가 되는 거고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상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만든 그대로 만들면 되죠. 더 싸게. 만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더 싸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가치는 자기의 그 지역에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죠. 고유함, 거기만의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울진에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의 숨, 울진. 근데 이거 보고 팍 왔어요. 아까. 대한민국의 숨. 치유농업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하다 싶어요. 산이 있죠. 금강송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게다가 번잡한 데에서 충분한 심리적 저항선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울진은. 대단한 거죠. 이거는. 예. 물론 울진 같은 데 다른 데도 있겠죠. 있죠. 예를 들어 동해안 라인만 해도 많은 거죠. 하지만 울진다움이 있다니까요. 울진다움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만의 고유함. 그게 울진에서 치유농업의 치유농업만이 아니고요. 도전한다면 그런 걸 우리 찾아야 된다. 또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경계에서라. 근데 그 책을 읽고 우연히 우리 집 뒤에 영인산이라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은 나무. 살아있는 생각은 유연하고 죽어있는 생각은 굳어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농업을 울진에서 한다면 유연하게 우리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인가, 우리의 가치를 뭘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필요하죠. 현재에 집중해야죠. FAO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재작년에. 이유는 아프리카 식량난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만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농경제는 급감하고 있죠. 자연재해 이상기후는 폭증하고 있죠. 인류의 식량난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O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인류의 미래의 식량은 곤충이다. 그래서 농림부, 농진청, 지자체, 개인들이 곤충, 우리 울진도 많을 거예요. 곤충하는 분들. 제가 또 전국에 곤충하는 수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찾아냈어요. 놀라운 연속입니다. 내가 그 농가들을 가서 찾아낸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곤충이 우리 미래의 식량 산업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곤충을 키우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 식량이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찾아냈다니까요. 여러분 곤충으로 뭐 했다고 해서 막 사 먹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곤충도 치유농업도 어떻게 보면 큰 근간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의 물줄기 중에 하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어떤 지점을 정해 갈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점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럽 농촌 탐방을 한 열흘 SBS, MBN 몇 개 방송하고 쭉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 장애우 체험 펜션이 있다고 그래 거기를 갔어요. 장애우들을 내려주면 보호자 돌아가는데 2박 3일, 3박 4일을 자기들끼리 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놨어요. 턱도 없고 이런. 나중에 보호자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져요. 스스로. 난 그거 보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우리는 체험농장을 맨날 체험농장에 가면 딸기 통로가 이 정도 되죠. 다른 데가. 양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녀야 돼요. 딸기 다니까. 이걸 이렇게 넓히면 어떨까? 그리고 꼭 논에서 다 하지만 도로보다 낫잖아요. 도로하고 같은 면에 있는 밭에서 하면 어떨까? 거기가 진입로 들어가는 데만 좀 이렇게 턱도 없애면 어떨까? 왜? 장애를 가진 애들은 평생 엄마가 사다 주는 이마트 딸기만 먹어야 되냐고요. 이게 그 집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오더라고요. 얘네들도 가서 딸기를 만져보고 따보고 만져볼 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만 바꾸면. 근데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원래 이런 거요. 원래 시집간 지 오래됐어요. 원래대로 해서 되질 않아요. 지금. 여기는 2만 원, 3만 원, 4만 원 받아도 돼요. 왜? 얘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 학교, 장애인 시설 이런 데 국가 보조금이 가도 대한민국 갈 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들어보나 보셨어요? 없죠. 네. 그것이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15년 전, 20년 전에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당시에 제가 연구단지에 근무할 때 출근차 타려고 하면 노란색 버스가 와요. 인해학교라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버스가 딱 오면 골목에 있다 막 나와요. 애들 데리고. 버스 딱 가면 싹 들어가 버려요. 같은 시기에 선진국은 어땠냐면 미리 나와서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있고 버스 뭐 같이 보내고 끝까지 남아서도 뭐 얘기하고 가요. 사람 눈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거 들여다보지 않아요. 버스가 하다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으면 딱 쓰고 엔진을 꺼요. 기사가 같이 내려요. 같이 태우고 고정하고 시동 걸고 가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안 바라봐요. 그거를. 못 본 척하는 매정한 게 아니에요. 다 봐봐요.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어요. 안 봐줘요. 그런 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까지 거의 왔잖아요. 지금 장애우 지나간다고 목 빼고 바라보면 그럼 장애우죠. 네, 지금은 그런 시설 보조금 이런 게 법적으로도 돼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새 치유농업이야.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죠. 한 발 앞서가면. 반발만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발을 그 지점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여기가 한 발인가 반발인가. 2000년대 초에 우리가 쌀에다 막 뽕쌀, 게르마늄 쌀 막 코팅해서 유행했죠. 그때 어떤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클로레라가 유행할 때 클로레라 쌀을 코팅해서 보내오셨어요. 보통은 쌀이 다 씻겨나가는데 씻을 때 그게 코팅한 게 자기네들은 공대 교수들하고 나노 기술을 접목시켰대요. 세계 최초로 이걸 한 거예요. 안 씻겨나가는. 안 먹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 홍화씨가 유행했죠. 이제 소재만 바꾸면 되니까 홍화씨 쌀을 또 보내오셨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는 클로레라 쌀로 밥해서 초록밥 먹고 점심은 출근해 흰밥 먹고 저녁에는 핑크밥 드실 생각이 있어요? 망했죠. 아무도 못하는 걸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가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칼럼이 나오잖아요. 칼럼이. 거기도 한 발 앞서간 거예요. 거기도.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제가 80년대 후반에 LG그룹에 다녔는데 그때 럭키금성그룹이었죠. 그게 LG로 넘어갈 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몇 년 동안 이거를 조직 문화 개선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TFT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게 혁신이었어요. 변화였어요. 바꿔야 한다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어요. 그때 키워드는 혁신이었어요. 맞죠? 공무원들 혁신자 안 넣으면 문서 작성이 안 됐잖아요. 그때. 네.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바꾸는 건 좋은데 그 지점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무조건 바꾸면 안 돼요. 지점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울진에서 치유농업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죠. 농촌, 산촌, 어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대예요. 스테이지. 그리고 여기 있는 동식물들이 배우예요. 액터.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PD예요. 연출자. 오는 사람들이 관객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치유농업은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해요. 시나리오. 대본. 한번 캐봐. 한 자루씩 캐가. 이건 체험이죠. 네. 그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대본도 네가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얼개를 만들어줘야죠. 타입 1, 타입 2 쫙 만든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그 사정들에 맞게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는 C-1이 맞는 것 같아. 하면 그걸 하고 그 C-1을 갖고 진짜 여기에 맞게 그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정해갖고 맞춰주고 이분들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나리오대로 운영할 수 있는 PD 교육을 해야 돼요. PD 교육을. 그것까지 해줘야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모 사업, 막 지원 사업 해갖고 치유 카페 얼마, 치유 음식 얼마, 뭐 치유 체험 능력 얼마 해갖고 막 경쟁하듯이 해갖고 야, 동네 면에 하나씩만 줘, 올해는 뭐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 하는 분이 못하죠. 제가 행성에 풍수원 성당이라는 데 뒤에 유물박물관이 있어서 거기를 우연히 갔다가 이 단지가 엄청 많아요. 단지가 유난히 참 단지가 많네 하고 이제 가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라벨이 있더라고요. 이건 옛날에 쌀을 담던 쌀단지, 물을 담던 물단지, 장을 담던 장단지, 심지어 똥 퍼낼 때 쓰던 똥단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껍데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자고 남자고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 껍데기 바꿀 수 있어요? 부은수님이 지금부터 엄청 노력한다고 껍데기가 나같이 잘생겨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껍데기는 정해져 있다. 껍데기는 그 껍데기에 그 울진이라는 껍데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게 울진다움이죠. 부수적으로 농촌다움, 산촌다움, 어촌다움, 지역다움, 옛다움. 핵심은 나다움. 이걸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쌀단지도 되고 물단지도 되고 똥단지가 돼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복숭아는 저렇게 키워야 돼. 사과는 저만하게 키워야 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치라는 부분은 보여지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형상화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문화적, 철학적, 예술적 그런 시선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높이만큼만 올라갈 수 있어요. 울진 치유농업은.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이만큼만 갈 수 있어요. 시선의 높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만 봐서도 안 돼요. 치유농업, 치유만 봐도 안 돼요. 인문, 사회, 철학, 다양한 분야의 통섭적 역량들을 우리가 모아서 울진다운 치유농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젯밤에 군수님하고 말씀 나누던 걸 그림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울진에 누구나 우리 울진은 또 친환경 농업의 메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울진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거시적인 게 아니고 당장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추동력을 거쳐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로컬푸드 매장 아무리 만들면 뭐예요? 소비자 들어와서 이게 이마트보다 싼가 비싼가 하는 순간 로컬푸드 아니에요. 이걸 보고 그냥 로컬푸드 교육은 농민들한테 대상으로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가지고 농업이라는 이 농부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나하고 다른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고 농촌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나하고 다른 누군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국방비 쓰듯 우리 정신문화 유지하기 위해서 남대문 복구했듯 우리 생명국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딴 건 몰라도 농산물이라도 우리 울진 거 사야지. 다른 건 몰라도 울진군에서 농업예산 많이 세운다고 반대하고 보지 말아야지 무조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사는 게 생기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군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제안을 드린 게 군에서 쓰는 모든 또 농협이나 교육청까지 협조받아서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모든 밥값은 식당은 울진 농산물 이게 7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해서 정하는 거예요. 울진 농산물 몇 프로 쓰는 데는 인증을 해줘 버리세요.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만 결제할 수 있게 법인카드는. 이거 얼마큼 쓰나 어떻게 알아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사입한 증빙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장에 눈에 띄게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걸 하는 다른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